포항제철의 신화는 한 사람의 원대한 비전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지속적인 성장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에 달려 있었다. 박태준 회장은 포스코가 기술 중심 기업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고 최첨단 기술을 연구할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 설립은 단순한 사회 공헌이 아닌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투자였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은 1985년 2월 포항공대 건설본부가 조직되면서 시작되었다. 박태준 회장은 이 중대한 임무의 책임자로 포항 출신의 이대공 상무를 임명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거대한 꿈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대학의 성패는 초대 총장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대공 상무는 대학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지을 첫 수장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다. 그러던 1985년 봄, 판사 출신의 청와대 민정비서관 손진곤으로부터 뜻밖의 인물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대통령 앞으로 대한민주공화국이 아닌 대한사기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꾸라는 진정서를 낸 과학자가 있어. 충격적인 내용을 귀뜸으로 듣게 되었다. 그 장본인은 바로 물리학자 김우길 박사였다. 영국과 미국에서 수학한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그는 30년 가까운 해외 생활에도 조국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는 럭키 금성의 초청으로 귀국하면서 조국의 세계적인 공과대학을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품었다. 럭키 금성의 꿈도 그랬다. 1983년 귀국에 앞서 문교부 관계자나 과학기술 처고위 기사로부터 4년제 연암공대를 인가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아뒀다. 그러나 결과는 정부로부터 4년제 대학 설립 인가 불가 통보를 받자 그의 꿈은 좌절되었다. 이에 분노한 김우길 박사는 마치 조선시대 낙향 선비가 상소문을 올리는 것처럼 글을 띄었다. 이 나라는 대한사기공화국으로 규정돼야 돼. 이 일화는 그의 강직한 성품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대공 상무는 김우길 박사가 포항공대를 이끌 최적임자라고 확신했다. 그는 저명한 학자로서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초빙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 권력자에게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용기와 신념을 지닌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박태준 회장과 김우길 박사의 첫 만남은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바꿀 두 거목의 운명적인 조우였다. 이대공 상무는 김 박사의 거침없는 언행이 자칫 분위기를 해칠까 노심초사했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게 흘러갔다. 영일 만에 신화를 둘러본 김 박사는 당신들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내긴 했군요. 그러나 최고 대학을 만드는 것은 철을 생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영일 만에 신화를 둘러본 김우길의 인상기였다. 열흘이 지났다. 박태준은 김우길 부부를 포항으로 초청했다. 저녁 6시 30분 박태준과 김우길이 첫 대면을 했다. 손님의 아내와 딸도 동석했다. 이대공은 긴장의 끈을 조여매야 했다. 김우길의 거침없는 말이 걱정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초면 대좌의 개봉부터 그렇게 되고 말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태준 회장이 먼저 포부를 밝혔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같은 대학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자 김우길 박사는 학자 특유의 자존심이 섞인 농담으로 응수했다. 칼텍도 아시네요. 쇠만 만들 줄 아시는가 했더니 대학에 대해서도 좀 아시네요. 일순간 긴장감이 흘렀지만 이 솔직한 대화는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신뢰를 싹트게 했다. 박태준 회장은 그 자리에서 단박에 김우길 박사를 초대 총장으로 초빙하며
포스텍 성공의 초석이 된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약속했다. 학교는 학교를 잘 아는 사람이 운영해야 합니다. 나는 학교 운영에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학교 운영 불간섭 원칙을 제시했고, 마지막으로는 학교에 대한 투자는 그것이 불필요한 것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박태준 회장은 이사장의 법적 권한 상당 부분을 초대 총장에게 위임하며 학문적 자율성을 완벽하게 보장했다. 설립자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은 포스텍이 단기간에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성장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설립자의 비전과 초대 총장의 철학이 결합하여 포항공과대학교는 마침내 그 문을 열었다. 포스텍은 연구 중심 대학이다. 연구 중심 대학은 일반 대학과는 달리 연구 분야로 진출하려는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중점 실시한다. 따라서 지식 창출 및 고급 연구 인력 양성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연구 교육이 대학원 과정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원 중심 대학과 혼용에 쓰이기도 한다.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노벨상 수상자 등 연구 역량이 탁월한 해외 학자를 유치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포스텍은 설립자 박태준의 염원 아래 1986년 12월 3일 개교했으며 2024년 기준 학부생 1,491명, 대학원생 2,570명, 교수 286명, 연구원 900명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요람으로 성장했다. 포스텍은 설립 초기부터 지식 창출과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 이는 교육 중심의 일반 대학과는 달리 대학원 과정을 중심으로 소수 정예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깊이 있는 연구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했다. 포스코와의 관계는 포스텍의 재정적 안정성을 설명하는 핵심이다. 설립 당시 포스코는 3천억 원 상당의 주식을 출연했다. 초기 운영 주체는 학교 법인 제철학원이었으나 1995년 대학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법인 포항공과대학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이 학교 법인은 포스코의 주요 주주 중 하나로 포스코 주가 상승과 배당금, 그리고 서울 금세기 빌딩 등 부동산 임대 수입 덕분에 막대한 재정적 자립을 이루었다. 2010년경에는 총자산 2조 5천억 원대를 넘겨 그 자산 규모가 대구광역시의 총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재정적 기반 위에서 포스텍은 눈부신 학문적 성과를 이뤄냈다. 2024년 QS 세계대학 평가 100위, THE 세계대학 평가 149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고체 물리학, 생명과학, AI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한다. 매년 1,500편 내외의 SCI급 논문을 발표하고 수백 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공식 명칭은 포항공과대학이지만 롤모델이었던 칼텍처럼 영문 약칭인 포스텍을 주로 사용하는 건 역시 세계를 향한 포부의 상징이다. 포스텍의 역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학이 바로 미국의 카네기 멜런 대학교다. 카네기 멜런대는 현재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사이에 위치한 최상위 명문 사립대학으로 CMU도는 카네기 멜런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한국의 철강왕 박태준이 포스텍을 세웠듯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노동자 자녀들을 위해 세운 학교라는 점에서 두 대학은 깊은 공통점을 지닌다. CMU는 포스텍이 나아갈 길을 비추는 반면교사이자 영감의 원천이었다. 포스코와 포스텍의 조직문화 깊숙한 곳에는 설립자 박태준의 청렴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그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바로 17만 달러 리베이트 사건이다. 1971년 말 포철은 보험 사고가 거의 없었다는 이유로 17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게 되었다. 당시 관행대로라면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한 돈이었지만 박태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이 돈을 들고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 국가를 위해 써달라고 했다. 대통령이 리베이트의 출처를 묻자 박태준은 순수한 마음으로 보험 사고가 없을 때 나오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카카, 저는 국가를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역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포철을 도와주신 대통령에게 갖다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써 주십사고 기부금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카카. 포철은 정치 헌금을 절대로 내지 않겠다고 임자가 말하지 않았던가? 이것은 보험회사가 주는 리베이트인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돈입니다. 나라를 위해 써주십시오. 이 리베이트는 어떻게 해서 생긴 거야? 보험사고가 없을 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의 날카로운 질문이 돌아왔다. 그렇다면 다른 국영 기업체들도 이런 리베이트를 받아왔단 말인가? 악불사. 박태준은 순간 아차 싶었다. 그렇지 않아도 저 혼자 깨끗한 척한다는 말을 이곳저곳에서 들어왔기에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카카,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국영 기업체만이 아닙니다. 사기업들도 이런 공돈을 받아서 직원들이 사기 진작에 쓰곤 합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임자 마음을 잘 알았으니까 도로 가져가서 임자 마음대로 써. 라며 돈을 되돌려 보냈다. 고심 끝에 박태준은 직원 회의를 열었다. 사장님, 다른 회사처럼 사장님이 챙겨주셨다가 나중에 저희들에게 종종 맛있는 저녁이나 사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가 원칙을 저버리고 융통성만 추구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 돈은 더 이상 리베이트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주신 선물이야.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게 어떨까? 모두들 동의했다. 이렇게 탄생한 포철 장학재단은 훗날 직원 자녀 학자금과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이 일은 의도치 않은 파장을 낳았다. 다른 국영 기업체들로 불통이 뛰었고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러야 했다. 박태준은 훗날 산다는 것은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을 해치려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원칙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해서 다른 국영기업체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결국 포철이 진원지로 지목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내가 비밀을 누설했던 것은 순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어느 날 두 남자가 예고 없이 비서실로 찾아왔다. 그들은 중앙정보부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포철이 서명한 계약서를 샅샅이 뒤졌다. 이미 이들은 포철과 거래하는 모든 회사들을 조사하고 오는 길이었다. 43일에 걸친 조사에도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에는 진심으로 박태준 사장님을 존경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하고 철수했다. 박태준은 순수한 의도가 때로는 오해를 낳을 수 있음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그의 투명한 경영 철학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포항공대의 기틀을 다지고 세계적인 대학으로의 도약을 이끌던 초대 총장 김옥일 박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1994년 4월 30일 그는 산악 친선 체육대회에서 반야구 경기를 하던 중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불의의 사고로 61세 나이에 영면했다. 한 위대한 학자의 허무한 퇴장이었다. 1992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박태준에게 대통령 선거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졸라댄 김영삼이 우여곡절 끝에 봉황을 잡았다. 권력에 눈밖에 난 박태준은 당시 망명객이나 다름없는 처지로 프랑스 파리에 머물던 시기라 김 총장의 비보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작년에 겨우 회갑을 맞았던 사람이 벌써 가다니. 자연 법칙은 신도 바꿀 수 없지요를 보내온 것이 언젠데. 그렇게 졸지에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운명이란 말인가. 자신을 믿고 평생의 꿈을 포스텍에 쏟아부었던 동반자를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국 땅에서 그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려야 했다. 시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해 3월 8일 포스코 회장 자리에 김만재가 앉았다. 김만재는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진 경제부총리 출신이었다. 박태준은 당시 도쿄 13평 아파트에서 지내다 아내와 함께 프랑스 파리로 날아갔다. 프랑스 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이 탈출했던 하수로에 직접 들어가 살펴보았다. 트럭도 다닐 만한 너비와 높이였다. 귀국의 결심은 굳혔다. 같은 해 10월 박태준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받았다. 임종도 못 지킨 불효자는 무조건 고향 집으로 날아갔다. 하필이면 귀국의 길이 어머님의 부음이라니. 어머니, 불효자가 왔습니다. 박태준은 어깨를 들먹였다. 눈물의 둑이 터진 찰나였다. 세계 최고의 철강이는 한참 동안 어미 잃은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상가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타났다.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루었던 큰 일들에서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어머니 수명을 한 2년은 앞당긴 것 같습니다. 불효자로서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철강왕은 가장 신뢰했던 동지와 사랑하는 어머니를 연이어 잃으며 거인의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을 곱씹어야 했다. 포스텍의 위대한 여정은 그렇게 또 한 번의 시련을 맞이하고 있었다. 18년 전 포스코의 운명을 시기상조라는 한마디로 좌절시켰던 보고서의 장본인과의 만남은 단순한 해후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이는 박태준 개인에게 깊이 박힌 마음의 압정을 빼내는 치유의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포스코의 성공이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닌 상식을 초월한 성취임을 공인받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1986년 4월 박태준 회장은 런던의 한 중국 식당에서 IBRD 보고서 작성자였던 자폐와 마주 앉았다. 1968년 자폐의 보고서는 포스코에 대한 차관 제공을 거절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그를 원망하기보다 결과적으로 자격 미달의 국제 컨소시엄을 쫓아내는 계기를 만들어준 역설의 은인으로 여겼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끝날 무렵 박태준은 18년간 묻어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1968년 IBRD는 당신이 제출한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대한 융자를 거절하고 대신 브라질에 주었죠. 오늘날 브라질의 그 제철소는 생산량 400만 톤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에 포스코의 생산량은 1200만 톤을 넘어섭니다. 18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과 브라질에 대한 당신의 판단을 돌이켜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폐의 답변은 단호하면서도 극적이었다. 먼저 그는 자신의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한국의 내수 규모, 기술 수준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공정한 분석이었으며 지금 보고서를 다시 써도 똑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문가적 자존심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런데 그때 나는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자폐는 상식을 뛰어넘는 박태준의 리더십이 성공의 유일한 변수였음을 인정했다. 데이터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람의 힘에 경의를 표한 것이다. 그러나 박태준은 그 치하를 개인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다. 그는 즉시 성공의 진정한 주체를 밝혔다. 우리는 그때 매우 어려웠지만 우리 사원들은 사명감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바로 그 힘이 상식을 초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응답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공동체의 헌신을 앞세우는 그의 리더십 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 대화로 박태준은 유리에 빠진 그 압정이 쑥 빠지는 느낌이었어. 회고했다. 18년간의 마음의 짐을 완전히 털어낸 순간이었다. 과거의 상처를 털어내고 미래를 향한 동력을 얻은 그는 이제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밀려오는 거센 도전에 맞서야 했다. 정치적 외압과 장외거래 음모 이 대립은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 포스코의 영혼을 건 결정적 전투였다. 국가에 봉사한다는 박태준의 공공경영 철학과 부패한 정치 정권의 사적 탐욕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1987년 봄, 50 정권 핵심 세력은 정부 소유의 포스코 지분을 주식시장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에게 비정상적으로 매각하여 거대한 검은 돈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는 국민의 기업인 포스코를 정권의 사금고로 만들려는 시도나 다름없었다. 박태준은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 그는 안주머니에 사표를 품고 언론의 힘을 빌려 여론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했다. 포스코 홍보팀은 각 언론사를 뛰어다니며 장외 매각의 부당성을 알렸고 곧 언론의 비판이 융단 폭격처럼 쏟아졌다. 결국 무소불위의 권력도 여론의 힘 앞에서는 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고 박태준은 또 한 번 풍전등화의 포초를 구했어. 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바로 사원 지주제 도입을 통해 주주를 분산시켜 외부의 부당한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었다. 박태준은 발행 주식의 20%를 사원에게 배정하려 했으나 정부는 10%만 허용했다. 이마저도 힘겨운 투쟁의 산물이었지만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은 단 한 주의 주식도 갖지 않겠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며 포스코가 사유물이 아닌 공공의 자산임을 몸소 증명했다. 정치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직후 포스코는 창사 이래 가장 빛나는 기술적 위협의 정점을 맞이하게 된다. 1987년 5월은 포스코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기록된다. 정치적 경량을 헤쳐나온 직후 최신의 광양제철소 1기 준공과 철강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배서머 금상 수상 소식이 동시에 전해졌다. 이는 포스코가 이룩한 압도적인 기술적 성취와 박태준 회장의 세계적 위상을 동시에 입증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광양제철소 1기 준공은 단순한 설비 확장을 넘어선 역사적 의미를 가졌다. 포항제철소 건설 경험을 뛰어넘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공법이 집약된 기술적 완성체였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1기의 설계가 이후 2, 3, 4기에 그대로 복제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는 포스코의 기술적 자신감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광양 1기 준공식이 끝나자마자 영국에서 박태준 회장의 배서머 금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다. 배서머 금상의 권위는 실로 막중했다. 우선 이 상은 철강 황제 앤드루 카네기와 같은 역사적 거인들의 반열에 박태준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박태준의 수상은 전통을 과감히 깨뜨리는 파격 그 자체였다. 은퇴 후 공로를 인정받던 관례와 달리 그는 현역 기업인으로서는 최초의 수상자였으며 이는 그의 성취가 갖는 동시대적 영향력을 웅변하는 것이었다.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수상자였지만 세계 최고로 평가받던 일본 철강업계에서조차 업계 출신 수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그의 위상이 얼마나 독보적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영광은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한국의 거센 시위와 쇠로가스 연기 속에 묻혀 국내에서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세계가 인정한 위협의 주인공은 이제 동시대의 거인들과 나아가 역사 속 거인과의 비교를 통해 그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받게 된다. 박태준이라는 인물은 사사로운 부보다 공적 소명을 우선했던 그의 성품을 가장 선명하게 조명하는 관계는 동시대의 또 다른 거인이자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과의 깊은 교감에서 찾을 수 있다. 1987년 가을 박태준은 평생의 은인이자 마음의 스승이야. 일하층했던 일본 철강업계의 원로 이나야마 요시히로에 이어 이병철 회장의 비보를 연이어 접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이병철 회장은 생전 박태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는 적자에 허덕이던 삼성중공업을 연간 300억 원씩 5년간 지원하는 조건과 함께 박태준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다. 개인에게는 재벌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지만 박태준은 정중히 거절했다. 회장님, 너무 가분한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가의 일을 맡아서 중도에 그만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의 답변에는 사적인 이익보다 공적인 사명을 우선하는 그의 인생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병철 회장 역시 자네다운 아름다운 대답일세. 이라며 그의 결정을 존중했다. 이병철 회장이 임종 직전 병상에서 구슬로 남긴 박태준에 대한 평가는 두 거인 사이에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무언가 큰일을 해낼 사람, 사업 보국이라는 길을 함께 걷는 길벗. 겉으로 칼날처럼 차고 날카롭지만은 덫이 떳떳한 사람, 경영에 관한 한 불패의 명장, 후세의 경영자들을 위한 살아있는 교재. 와사다 대학 선후배이기도 했던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존중하며 한국 산업 발전의 양대 축을 이루었다. 동시대 최고 경영자의 인정을 넘어 이제 박태준의 리더십은 역사 속 철강 거인과의 비교를 통해 최종적인 평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1988년 박태준은 앤드루 카네기가 설립한 카네기 멜런 대학에서 명예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세기 철강인 박태준을 19세기 철강 황제 앤드루 카네기와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박태준 리더십이 갖는 독보적인 역사적 가치를 규명할 수 있다. 두 사람은 가난한 어린 시절과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나 이주했다는 공통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철강 인생은 근본적인 세계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명확한 궤적의 차이를 보인다. 카네기는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자본가의 길을 걸었지만 박태준의 출발점은 국가적 차원이었다. 그는 포스코를 성공시킨 후에도 단 한 주의 주식도 소유하지 않은 공인으로 남았다. 자기 소유가 아닌 기업을 오직 국가를 위한 대의로 이토록 훌륭하게 키워낸 사례는 세계사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카네기와는 동기와 목표가 달랐다. 카네기의 사회 공헌은 대부분 은퇴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박태준은 사업 초기부터 직원 복지를 당대 최고 수준으로 실현하고 포스텍과 14개의 학교를 설립하는 등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을 실천했다. 그래서 경영 철학이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돈벌이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 한 카네기와 국가에 대한 헌신에서 출발 한 박태준의 근본적 동기 차이에서 비롯된다. 박태준의 정신적 원형질은 인류 국가 완성이 핵을 이루고 있었고 포스코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자 사명 그 자체였다. 역사는 두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카네기는 19세기 최고 철강인으로 박태준은 20세기 최고의 철강인 이라고 말이다. 박태준은 생전 철강 황제나 철강 왕이라는 칭호를 정중히 사용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피땀 흘린 수많은 동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스스로 세계 최고의 철강인이라는 표현을 선호했는데 이는 최고를 향한 자부심과 동료에 대한 존중이 담긴 겸손한 표현이었다. 이 글에서 다룬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시간은 그가 왜 20세기 최고의 철강인으로 불려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과거의 편견을 실력으로 극복하고 정치적 탐욕으로부터 회사를 지켜냈으며 마침내 세계 정상의 기술력과 개인적 영예를 동시에 성취했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기업 성공 신화를 넘어 공적인 사명감과 불굴의 의지가 한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증명한 위대한 서사시이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지 국가를 건설한 강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리더십이란 사유할 수 없는 공적 신념이라는 준엄한 원칙이며 오늘날 모든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그리고 영원한 도전으로 남아있다.